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가 노을처럼 스며드는 시간, 여기는 삶의 노을입니다. 오늘도 삶의 굴곡을 지나온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실과 사랑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이야기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던 제게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말없이 제 손에 조그만 쪽지를 쥐어주시더니 눈을 피하며 말씀하셨죠. 이거 너 회사 가는 길에 읽어봐라고.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에 인색하신 분인데다 그렇게 눈을 피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조심스레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미안하다. 엄마가 더 일찍 말 못해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감이 안 잡혔죠. 퇴근하자마자 어머니를 찾아가 쪽지의 의미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대신 제 손에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엔 몰래카메라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너네 집 거실에 설치해놨다. 너 없는 동안 봐야 해. 꼭 봐라. 어머니는 끝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영상을 틀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설마 내 아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겠어? 그냥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겠지.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제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집안. 제가 출근한 직후 아내는 현관문을 확인한 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나갔어. 30분 뒤에 와. 오늘은 침실로 들어와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엔 채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엔 낯선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제 집안, 제가 잠들던 그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도 나를 걱정하던 그녀였는데 그녀는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얼굴을 하고 살아온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방 안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히 돌아가는 벽시계. 집안은 분명 예전과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전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잠들던 침실, 웃던 식탁, 함께 드라마를 보던 거실까지 모든 곳이 낯선 그림자에 뒤덮인 듯 했습니다. 분명 불과 하루 전까지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괜한 걱정을 하신 거라며 속으로 원망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담담했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 일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저는 다음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죠.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회사와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어제는 특별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남자는 단순히 친구일 수도 있다. 억지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아내는 현관문을 잠그고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다시 몰래 들어가 조용히 몰래카메라를 확인했죠. 새로운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 정말 이제 못하겠어. 이러다 다 들킬 것 같고 너무 불안해. 그 사람한테는 진심이었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상처받은 건 나인데 왜 그녀가 울고 있는 걸까요? 저 여자의 진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늦기 전에. 그 말 속엔 단순한 분노나 고발이 아니라
어쩌면 아들을 위한 준비된 진실이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엄마한테는 들켰을지도 몰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언급한 건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둘은 사이가 나쁘지도 특별히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예의를 지키는 정도. 그런데 그 조용했던 두 사람이 서로 들키는 관계였다면?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여자 뭘 알고 있었어?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 너랑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무릎 꿇었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무릎을 꿇어? 임신했다며 내 애라고. 근데 난 알았어. 내 애가 아니란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임신? 내 아이가 아니었다고? 그럼 지금 우리 아들 아니, 지금 우리 아이는 그 애 내 친자가 아니야.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제 인생의 중심이었던 그 아이가 제 피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눈앞이 핑 돌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왜 날 그 여자랑 결혼하게 놔뒀어? 그 아이를 품고 있던 그 여자의 눈빛을 봤다. 네가 알면 그 아이가 불행해질 것 같아서. 네가 키우면 그 아이는 행복해질 줄 알았다.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괴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더 괴로워야 할 순간이 지금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어디까지인지, 그녀가 숨긴 건 대체 무엇인지.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문자 메시지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메시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발신자 미등록 번호. 메시지 내용. 네가 그때 말 안 했던 거 이제 그 남편이 알게 된 것 같더라. 그 집 오래 못 버틸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 혼자만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 모든 걸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툭 떨어졌고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무언가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때는 언제고 말 안 했던 거는 뭔가. 그리고 그녀는 왜 그걸 숨기고 살았을까? 저는 아내가 다시는 의심하지 못하게 핸드폰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 일도 없던 듯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아내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떨림이 제 마음속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식사 중 저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요즘엔 누구랑 자주 연락해? 아내는 젓가락을 멈추고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그냥 엄마랑 가끔. 그래? 근데 오늘 문자 온 거 보니까 누가 내 과거를 알게 됐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죽었어.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무엇이 죽었다고? 누구? 뭐라고? 너랑 결혼하기 전 내가 만났던 사람. 우리 아이의 진짜 아버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 교통사고로 죽었어. 나 혼자 남았고 뱃속엔 그 아이가 있었고 당신이 나타났어. 당신이 날 구해준 거야.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열도 아니고 흐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 참아온 죄책감이 무너져 내릴 때 나오는 말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란 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연민, 배신감과 안타까움. 그 모든 게 뒤엉켜 눈앞에 있는 이 여자를 차마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 문자는 뭐야? 왜 누가 너한테 협박처럼 문자를 보내?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어머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지금까지 저를 누구보다 지켜주셨던 분,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아내의 진실을 알려준 그분이 협박을 했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자 보낸 사람 당신 어머니 맞아요. 그 번호 알아요.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쓰시던 번호였어요. 결혼 전에 그 번호로 몇 번 연락이 왔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는 내 앞에선 언제나 조용하고 냉정하셨지만 아내와 단둘이 있는 걸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몰래카메라도 처음엔 분노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치 모든 걸 계산한 움직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가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애써 밀어내듯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하고 결혼하던 날 어머니가 절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 내 아들 피 아니라는 거 안다. 그래도 결혼은 시켜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라.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아들 앞에서 나서려 하거나 감정에 휘둘리면 널 가만두지 않겠다. 말을 끝낸 아내는 마치 온몸에 힘이 빠진 듯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도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말없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당시엔 그저 담담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그런데 지금은 왜 협박성 문자를 보낸 거야? 저는 차가운 마음을 다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당신이 몰래카메라 영상을 본 걸 어머니도 본 거예요.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긴장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같은 집안에서 다른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11시 42분.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문 밖에서 들려온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익숙했고 피할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문 좀 열어봐라. 엄마야.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분명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단정한 차림 그대로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을 앙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오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이 이 자리를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거실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봤지? 영상.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여자 입으로 말하게 해야지. 나는 다 말했으니까. 아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 일부러 보여주신 거죠. 처음부터 저 사람한테 나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설치한 것도 유도한 것도 다 계획이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그걸 유도했다고? 어머니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여자 내 옆에 둘 수 없는 애야. 넌 몰랐지? 이 여자가. 너 몰래 다시 그 남자 만났던 거. 그녀는 거기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흑백 사진 한 장. 우리 결혼식 3년 차 되던 해.
사진 속 아내는 낯선 남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고 남자의 손은 아내의 손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남자 죽지 않았어. 그때 사고로 죽은 줄 알았지? 아니야. 그 여자가 널 속였던 거야. 사고 후 몇 년간 몰래 만나고 있었어. 아내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감정을 정리한 줄 알았던 사람을 결혼 이후에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차가운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 어딘가에는 말하지 못한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만났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엔 단단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먼저 연락해왔고 어머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저를 다시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셨죠. 어머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굳게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도리어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굳이 그 사람한테까지 가서 그런 말을 하셨어야 했나요? 제 과거를 그렇게까지 지우고 싶으셨어요? 아내의 질문은 조용히 그러나 똑똑히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오래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난 내 앞에서 이 여자의 과거가 밝혀지는 걸 원치 않았다. 왜냐면 그 남자와 내가 처음 만난 건 너보다 먼저였으니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도 모를 만큼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제 입에서 나간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귓속에 울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곧게 세우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 내가 젊었을 때 가르쳤던 아이였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와주던 애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된 그 아이가 너랑 같은 여자를 만났더라. 저는 한 단어, 한 문장도 쉽게 삼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속에는 단순한 반감도 경쟁심도 아닌 뭔가 오래전부터 봉인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니? 난 이 여자가 널 망치는 게 싫었어. 내가 그 사람을 끊어냈어. 널 위해서였어.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엔 슬픔이 더 짙었습니다. 결국 어머님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네요. 그때도 지금도.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사라졌어요. 저만 남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두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아이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작고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왜 다들 울고 있어?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세 사람의 시간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작은 존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른들끼리 이야기 좀 했어.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용히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심장이 가슴에 닿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 울고 웃으며 이름을 불러주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가장 사랑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을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숨죽인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한 여자로서 한 할머니로서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내 운명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기엔 지나온 시간이 너무 깊고 남은 삶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닦고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많이 부족했지? 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말없이 짐을 챙겨 시골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진실을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제게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용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가 감당해야 할 진실을 조용히 껴안은 채 같은 집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든 밤이면 나는 여전히 작은 손을 꼭 잡아줍니다. 이 손을 잡은 이후로 내가 어떤 과거를 마주하든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아내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녀는 오래된 편지처럼 조심스럽게 나를 마주했습니다. 나는 아직 아이의 방에서 돌아온 참이었고 손에는 아이의 작은 수면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기억 속 결혼 전날처럼 그때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그 시간이 모든 대화보다 더 깊은 고백 같았던 순간.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아이 앞에서는 너무 많은 말을 삼켰거든요. 이건 나 혼자서라도 꺼내야 할 얘기예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더니 단단한 결심을 품은 눈빛으로 날 바라봤습니다. 아이 아버지였던 그 사람. 그는 내 옛 연인이 아니에요.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하지만 다 듣겠다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이복 오빠였어요.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였고 나는 그걸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또렷했지만 말끝에 숨겨진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어렸을 땐 그냥 형처럼 따랐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엄마도 아빠도 주변도 다 우리를 찢어놓으려 했어요. 그러다 그는 집을 나갔고 몇 년 뒤 성인이 돼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밖에 없다고요. 그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아이를 가진 걸 알았을 땐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품고 당신을 만났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판단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남은 감정은 이 모든 시간을 그녀 혼자 견뎌왔다는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당신이 제대로 알고 나서 그래도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니까. 그녀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방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작게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손이 이 모든 이야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불안에 떨던 내 손, 작고 여린 생명. 그리고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 지켜야 한다고 느꼈던 그 본능적인 다짐. 나는 지금 그 다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해 동안 이 아이는 누구보다 나를 믿었고 나의 웃음과 눈물, 하루의 끝과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상처받고 있는 걸까? 배신 때문인가? 숨긴 진실 때문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픈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심이었기에, 그 아이를,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기에,
그 진심이 조롱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모든 시간들이 나 혼자였던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내 손을 잡고 가만히 움찔렸습니다. 잠든 아이는 꿈속에서도 내 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이란 건 때론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수기도 하고 사람을 더 깊게 붙잡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의 손을 놓는다면 나는 진실을 택하는 대신 나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를 향한 말이었는지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난 너를 버릴 수 없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처럼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조명이 아내의 그림자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온몸으로 무너진 감정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움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고 슬픔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이랑 같이 나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젖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놀람과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엔 조용한 공기가 흘렀고 햇살은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내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손끝은 어제보다 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일어나 있었고 유난히 밝은 얼굴로 내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오늘 놀러 가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우리 셋이 같이 나가는 날이야.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익숙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엔 이런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말이 부딪히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네가 가고 싶다던 동물원 기억나?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내도 작게 웃었고 그 웃음은 잠시였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동물원으로 가는 길, 나는 거울 너머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얼핏 입술을 깨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저렇게 멀리 바라보던 그녀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에 도착했고 아이는 먼저 뛰어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 걸으며 처음으로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요즘 가장 무서운 게 뭐야?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더는 사랑하지 않을까 봐요.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그 아이는 누가 낳았든 간에 내가 키운 내 아이야. 그 말에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작고 낡은 균열이 다시 이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빠, 여기 봐요. 아이 곁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그러나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그가 돌아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와 복잡한 감정은 뚜렷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쫓아 아이 곁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중년의 남자, 말끔한 셔츠 차림, 손에는 아이가 떨어뜨린 모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내게는 날이 선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이 아저씨가 모자 주워줬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고 했어? 응, 했어.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옆으로 세우고 나는 남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서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많이 컸네요. 그 짧은 말에 아내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그 말에 남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심히 지켜봤다고요? 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요?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떠났던 건 그 애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곁에 있으면 그 아이는 어두운 소문과 진실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말에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떠났고 나는 모르는 채 모든 걸 받아들였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다시 나타나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 한마디로 이 아이 인생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세 사람의 어른들이 나누는 어색한 대화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네가 어릴 때 사진으로만 봤던 엄마 친구야. 예전에 엄마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이지. 그 말에 남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전 곧 떠날 겁니다. 그저 아이가 무사히 잘 자라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후회가 깊게 깃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내 손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 아저씨 왜 눈이 빨갛지?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 안의 감정은 불편하게 뒤엉켜 있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고 남자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바라본 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아내의 어깨도 천천히 힘이 빠져내렸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지. 아이는 금세 얼굴을 밝히며 뛰어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을 나오는 길, 아이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엉킨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의 등장, 그 짧은 눈빛, 말 없는 침묵 속에 담긴 감정들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만 뒷좌석에서 물고기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아내는 조수석에서 입을 꾹 다문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를 바라보던 눈빛, 내가 아들이라 부르던 순간 흔들리던 눈동자,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지워지지 않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워지지 않는 것은 아내가 그를 바라보던 눈빛이었습니다. 그건 지나간 사랑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고 미련이었고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흠칫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떠던데?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말을 찾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었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긴 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아이를 보고 있었다는 걸, 그게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도 냉소도 아닌 허탈한 감정의 탈출구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고맙다고? 그 사람이 뭐가 고마워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났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옆에 올 수 있었잖아요. 그 대답은 한편으론 정확했고
다른 한편으론 견딜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체 언제까지 누군가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야 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고 뒷좌석에서 놀던 아이가 살짝 움찔하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이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아이는 다시 시선을 돌렸지만 그 작고 예리한 눈은 이미 모든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방에 들어갔고 나는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접은 봉투. 뒤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섭. 뒤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에게. 나는 봉투를 들고 조용히 앉았다. 숨을 가다듬고 편지를 펼쳤다. 그의 글씨는 조심스럽고 단정했지만 그 속엔 시간이 눌어붙은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에게.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지만 당신이 아버지입니다. 나는 도망쳤습니다. 감당할 자신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이와 함께 있는 걸 보며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다시 안을 자격은 없다는 걸. 처음엔 분노도 있었습니다. 질투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아이에게 건네는 눈빛 하나하나가 나보다 훨씬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말투를 닮아가고 당신의 걸음걸이를 따라합니다. 그건 피로도 핏줄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살아낸 시간의 무게입니다. 나는 지금 떠납니다. 이름 없는 남자로 그림자처럼 사라지겠습니다. 이 편지를 당신 손에 남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그녀를 당신만의 방식으로 끝까지 지켜줘서 나는 더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당신에게 이 진심만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못한 모든 것을 당신은 해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윤태섭 드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어느 감정 하나도 단정 지을 수 없었다. 분노? 그것은 처음부터 부러진 칼처럼 맥없이 녹아 있었다. 연민? 그에겐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 생각했지만 편지의 마지막 줄을 덮으며 알게 됐다. 그 남자는 사랑을 끝까지 품고 버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 편지 한 장이 지금껏 내가 살아온 가장 외로운 자리를 뜨겁게 꿰뚫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조용히 싹 텄다. 지금부터는 어떤 진실이 남아있더라도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로 끝까지 살아야겠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앉았다. 말 없이. 단지 윤태섭의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편지를 본 순간 입술이 살짝 떨렸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왜 그랬냐고도, 언제부터였냐고도, 그 아이가 진짜 누구의 아이냐고도. 그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이유를 이해할 자신은 없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내가 아버지로 살아온 내 인생 전부였어. 그렇다고 내가 이 모든 걸 쉽게 넘길 거라 생각하지 마.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무너졌어.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랑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아이 때문이야?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이 때문이야. 하지만 나 때문이기도 해.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 너랑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무너지는 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떠돌았다.
진실은 끝났지만 관계는 지금부터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 방에서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조용히 아이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작은 등이 켜져 있었고 아이의 두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다. 무서운 꿈 꿨어? 내가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당겼다. 아빠, 나 옆에 있어줘. 나는 말없이 침대에 앉아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작은 손이 왜 이토록 따뜻하고 단단하게 느껴지는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손은 단지 핏줄이 아닌 시간으로 이어진 관계였다. 아이는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오늘 낮에 본 아저씨. 눈이 빨개서 무서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잠시 멈췄다. 그 아저씨. 왜 슬펐어? 아이의 질문은 칼처럼 깊고 또 너무 순수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내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었다.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오니 아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손에선 조용히 윤태섭의 편지를 쥐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너도 아직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진심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해. 그 아이가 누구의 피를 가졌든 그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의 기억으로 자라나느냐는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떨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이 아이를 지키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거실 시계가 한 번 울렸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누구를 용서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지킬 것이냐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의 공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우리 사이 말보다 더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듯 했죠. 아이만이 유일하게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흘리며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어제의 모든 감정들을 억눌렀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범하게. 그게 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의 가방 안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색연필로 삐뚤빼뚤 적힌 글씨. 선우는 누구 닮은 거야? 엄마랑은 안 닮았는데.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아이들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쪽지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읽는 순간 손이 살짝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전화해 볼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뒤 전화기 너머 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선우가 친구에게 우리 아빠는 진짜 우리 아빠가 아니래 라고 말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그 말을 아이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를 흘린 걸까? 그날 저녁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에서 박술래 씨를 마주쳤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의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말투가 묘했습니다. 요즘 드라마보다 재밌는 얘기들이 동네에 돌더라고요. 선우 엄마 얘긴데. 정말일까요? 애 아빠가 둘이라는 소문. 그녀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잔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식탁 위 윤태섭의 편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이미 정답을 알아버린 사람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여자 반대했잖아. 처음부터 이상했어. 말투며 눈빛, 어디 하나 속이 편한 구석이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래서 너 그 아이 계속 키울 거냐? 침묵.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일 알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로 남은 건 묵직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방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은 그저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도록 온몸으로 감싸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진실도 이 아이의 마음에 닿지 않도록 나는 문에 손을 얹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지키자. 설령 모두가 등을 돌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아이의 아버지로 남겠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말없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그녀가 이렇게까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건 내가 알던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안 가? 내 질문에도 그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선우 학교 끝나고 엄마 댁에 보낼 거야. 왜?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라져야 할 때인 것 같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동네에선 더는 못 살겠어. 아이도, 나도. 너까지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순 없어. 도망치자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이 아이의 진짜 아빠잖아. 피가 어떻든 시간은 널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나만 없으면 돼. 그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망치지 마. 처음으로 나는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있어야 해. 우리는 지금 도망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해. 어떤 시선이 오든 어떤 말이 오가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매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숨겼던 게 그 맑은 눈에 닿을까 봐 두려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눈이 흐려지는 건 진실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사라질까 봐 겁내기 때문이야.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를 버리지 말자. 침묵.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그래야지. 그날 밤 나는 문득 편지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윤태섭의 글씨를 다시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처럼 뒤에서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앞에서 버티는 방식으로 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정장을 입고 법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선 한 가지 서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양육권, 친권, 법적 부친으로의 확정 절차. 그 서류에 나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누가 뭐래도 법적으로도 삶 속에서도 내 아이였습니다. 그 서명을 마친 순간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누구보다 오래 함께했던 내가 아버지다. 며칠간 모든 것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이도, 아내도, 나도 마치 아무 일 없던 듯 일상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이 고요할수록 속은 더 깊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조용히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어오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흘러나오던 평범한 오후. 그런데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없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지내시네요. 은혜 씨. 그녀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시죠? 이름을 말해도 기억 못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 남편은 내 이름 기억할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당신 윤태섭이랑 그렇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 아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태섭이 형 죽기 전 나한테 다 털어놨거든요. 그 아이 얘기까지. 난 형한테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네 가족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할 거예요. 뚝. 전화를 끊은 뒤에도 손에서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앉다시피 거실로 들어왔고 나는 그녀를 보고 곧장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윤태섭의 동생이래. 그리고 우릴 그냥 두지 않겠대.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재운 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후회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하지만 무서워.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겁나.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건 더는 과거에 무너지지 않는 거야. 우릴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책장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윤태섭의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먼저 꺼내놓자.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걸 무기로 취게 돼.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숨기지 말자.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학교 아이들 사이에 우리 아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까?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학부모가 무슨 전단 같은 걸 교문 앞에 놓고 갔어요. 아직 학교에 신고는 안 했지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선생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출생에 대한 아주 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추려 했던 진실이 이제는 무기가 되어 우리 가족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단지는 순식간에 퍼졌다. 교문 앞에 뿌려진 몇 장의 종이가 아이들의 가방에, 학부모의 SNS에, 그리고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이의 얼굴을 마주볼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선우는 무언가를 느낀 듯 혼자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선우야, 무슨 생각해? 아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오늘 친구가 그랬어요.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닐 수도 있대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이는 이내 내 눈을 바라봤다. 아빠, 그 말 맞아요? 나는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는 내 피를 나눈 아빠는 아닐 수도 있어. 아이의 눈에 맺히는 눈물.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아빠는 매일 너랑 밥 먹고 손잡고 걷고 네가 아플 때 같이 울었어. 네가 처음 넘어졌을 때 내가 더 아팠고 네가 웃을 때마다 내 하루가 환해졌어. 그런 아빠도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아이의 눈이 커졌다. 나는 그냥 아빠가 좋았는데. 그 말에 나는 눈을 감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럼 됐어. 그거면 충분해. 며칠 뒤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열렸다. 아이의 출생을 둘러싼 소문은 이미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쳤고 누군가는 그걸 진실이라 말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단상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저는 선우의 아버지입니다. 법적으로도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가족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입니다. 진실을 먼저 꺼내지 못한 나. 하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 이제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정적. 누군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윤태섭의 동생이었다. 그는 회의장을 가로질러 나에게 다가왔다. 당신, 그 편지 읽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형이 남긴 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아이가 태어난 날의 사진, 그리고 직접 쓴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이 아이는 너보다 나은 아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내가 아니라 너일 거야. 숨이 멎는 듯한 감정. 그는 내 어깨를 툭 치고 말했다. 형이 원했던 게 이런 거였어. 모든 진실은 드러났고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그 이후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은 동정도 비난도 아닌 이해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전히 아이의 손을 잡고 등교길을 함께 걷는다. 아내는 가끔 하늘을 보며 말한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지켜준 사람이야. 나는 웃는다. 우리 가족은
결코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진실한 형태로 다시 시작되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끝이 누군가에겐 시작이길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작은 용기 하나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